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죠. 무려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바랐던 바는 검찰이 구형했던 15년 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랐지만 그래도 이제 법원의 지금까지 어떤 이재명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한 징역 5년 요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평가가 다수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법원이 보기에도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실내로 외국 환거래법 위반 그거랑 증거인멸 교사 요 두 가지만 놓고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거든요. 굉장히 좀 세죠, 그렇죠? 외국 환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액이 이제 한 800만 달러라고 해도 실제로 이번에 법원이 인정한 거는 490만 달러 정도로 인정을 했지만 500만 달러라고 하는 금액이 크다라고 해도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혐의가 굉장히 좀 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징역 8년을 선고한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혐의가 적용됐던 사람이 정경심 아니었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화영의 케이스가 굉장히 법원이 이번에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원래 검찰 쪽에서는 작년 10월 정도에 그 이화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한이 말기가 되는 그 시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다시 열려가지고 이화영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끄트머리쯤에 마지막으로 추가 기소를 했던 게 증거인멸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 회장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이 쌍방울 내부적으로 자기와 관련돼 있는 그 법카를 썼다라고 하는 그 기록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그 정리해 놓던 회계 자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방 회장이 쌍방울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쌍방울의 컴퓨터를 교체해버리고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두 번이나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증거인멸을 했던 지금 쌍방울 직원들 한 7명 정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막판에 이제 추가를 시킨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구속을 그 석방이 돼서는 안 되니까 추가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 쪽에서도 막판 끼워넣기다 뭐다 뭐 생 난리를 쳤지만 법원이 다 인정을 했죠.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증거인멸 교사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놓고서 8년 가까이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이화영 지금 주변에 민주당 잡것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짓거리 뭐가 있었습니까? 뭐 저기 박찬대 같은 인간이 이화영 와이프한테 뭐 전화를 걸고 그리고 또 이화영 와이프 또한 지금 이화영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변호인을 막 교체시켜 버리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법원이 어떻게 본 거예요?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보고서 사실상 이화영한테 징벌적으로 처벌을 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앞으로 이화영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한 입장 번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법원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이화영의 멘트가 딱 8글자였어요. 이재명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8글자. 그 8글자를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그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김성태도 이화영 한 명을 보고서 이거 한 800만 달러를 준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뒤에 있다라는 걸 믿고서 800만 달러를 줬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말이 성립이 되면은 이재명도 보고를 받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화영의 이 얘기가 언제 나왔던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화영도 계속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2019년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었죠. 자,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분명히 이화영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 막 한창 뉴스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드디어 이화영이 정신을 차렸고 드디어 진실을 밝힌다고 막 뉴스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누가 등판을 해가지고 깽판을 쳤었어요. 이화영 와이프가. 재판장에 이화영 와이프가 등장을 해가지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뭐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나 당신 변호할 수가 없다 나 당신을 위해서 지켜줄 수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쳤었고 그냥 단순히 재판에서 깽판을 친 것뿐만 아니라 와이프가 이화영 씨 모르게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갖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화영이가 제정신이었거든요. 와이프가 자기 몰래 서 변호사를 갖다가 해임하겠다라는 신고서를 제출하니까 이화영이 바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나는 서 변호사가 해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화영 와이프한테 반기를 들었고 이재명한테도 반기를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또 와이프가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7월달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화영 와이프랑 민주당 당직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화영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접견하는 원래 그 접견 장소에는 녹취가 또 되거든요. 그 녹취록을 이제 또 검찰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마지막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 녹취록까지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추가시켰던 혐의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증거인멸 교사였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화영 와이프가 8월 21일 접견할 당시에 이화영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김성태의 자백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뜻을 이화영한테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당신이 10개월 동안 계속해가지고 참고 왔는데 그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냐. 영웅이 될지 자뻑이 될지 당신이 판단하라 라는 식으로 이거를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접견을 하면서 이화영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언제? 8월 21일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화영의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민주당 의원들과 무려 몇 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냐? 16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유동규 씨의 그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동규 씨를 사실상 변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려고 있는 것이다. 유동규 씨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화영 씨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이화영 씨 변호사들이 어땠습니까? 8월 달에 민변 출신이라고 하는 그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의사도 묻지 않은 상태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김영태라고 하는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변호사로서 자기가 지금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화영 씨는 재판 기피를 원하지도 않았었는데 이러니까 지금 김영태가 됐거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지금 이화영 씨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유동규 씨와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영을 감시하고 사실상 이재명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영태 변호사가 또 어떤 만행까지 저질렀습니까? 이화영 씨가 검찰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서까지도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견서도 뭐였던 거예요? 이화영 씨 의사와는 상관없이 쓰여져 있는 의견서였던 겁니다. 아니 저는 이런 김영태 같은 변호사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변호사로 가만히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천재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의뢰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재판 기피 신청을 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의뢰인이 검찰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식의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을 시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화영 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거부했거든요. 이화영 씨가 나중에 거부를 하니까 김 변호사가 어떻게 됐을까? 재판을 뛰쳐나가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이화영 한 명, 유동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카르텔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김강민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화영의 새로운 변호사로 선임이 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해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공전을 했었죠. 그리고 새 변호사가 취임한 직후에 새 변호사가 온 직후에 갑자기 이화영이가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검찰의 압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분명히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김영태 변호사가 야 이화영 씨가 검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 식의 의견서를 제출한 거를 거부까지도 했었던 게 이화영인데 한 달 있다가 김강민 변호사가 새로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이화영 씨가 뭐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검찰의 압박으로 내가 허위 진술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도대체 이화영 씨를 압박하고 누가 도대체 이화영 씨를 회유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떨거지들, 심지어 그 떨거지에 이화영의 와이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떨거지들이 회유랑 압박을 해가지고 이화영 씨의 입장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화영은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운명은 지금 결정이 됐어요.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어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8월 달, 작년 8월 달에 제정신인 상태였던 이화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뭐 다른 거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나 이런 거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지금 징역 10년 가까이나 나와가지고 평생을 지금 이제 그렇게 막 썩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눈에 뵈는 게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이화영이 살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을 굉장히 상세히 실토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이재명이가 두려워하고 있을 법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의 입을 막고 있었는데 징역형이 선고된 마당에 이화영의 입을 누가 도대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되겠죠. 이화영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치는지. 그렇게 치는 게 이화영 본인 스스로의 형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100%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